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아서 서남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우리나라는 그린란드와 서남극의 공통적으로 먼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은 해수면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아마도 해안 지역에는 홍수 피해 같은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육지 내륙은 물이 부족할지도 몰라요. 다른 나라들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단계가 있는 거죠.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샤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흔히 해수면 상승이라고 하면 우리는 빙하가 녹아내리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해수면이 높아지는 또 하나의 원인이 우리가 매일 땅속에서 퍼올리고 있던 지하수였다면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오늘은 전 세계 외신에서도 대서특필할 정도로 충격을 안겨줬던 연구, 우리가 퍼올린 지하수가 지구의 자전축을 이동시켰다라는 연구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신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의 서기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서기원 교수님과 함께 이 지하수가 어떻게 해수면을 높이고 나아가 자전축을 이동시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게 어떤 위기로 다가올 예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들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의 서기원입니다. 저는 지구과학교육과에서 지구물리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고요.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중력변화를 연구해서 기후변화를 조금 더 잘 이해해볼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중력변화라는 두 단어의 연결 자체를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 교수님은 이걸 좀 어떻게 연구를 하시게 되셨나요? 예, 사실은 기후변화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극지방의 얼음이 사라지거나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등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의 이동입니다. 극지방의 얼음이 바다로 이동하는 것은 물의 이동이고, 물은 질량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가장 기초적인 물리 중에 하나가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질량을 갖고 있는 느낌이 서로 잡아당긴다. 그래서 질량이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은 중력이 변화한 걸 의미합니다. 질량을 잃은 곳은 중력이 감소하는 것이고요. 질량을 얻은 곳은 중력이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서 발생하는 어떤 물과 얼음의 이동을 중력변화로 알 수가 있고, 중력변화를 탐지함으로써 어디에서 질량을 잃고 있고 어디가 질량을 얻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소개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하수를 우리가 퍼올려 쓰는 행위가 이 해수면의 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어떤 중력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걸까요? 기본적으로 지하수가 사라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을 발견한 관측적 증거는 중력 관측 자료입니다. 오늘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중력 자료가 2002년부터 사실은 있고요. 2002년 이전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이전에 지하수가 변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와중에 이제 그렇다면 대안으로 한번 자전축을 이용해 보자라는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결국에 자전축까지 변화를 끼칠 수 있다라는 가설을 떠올리시게 된, 그러니까 이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경위를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자전축이 변한다 생각하면 일반인들은 되게 충격을 받거든요. 그렇죠. 자전축은 마치 그 망고불변의 어떤 진리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자전축은 계속 변화를 합니다. 자전축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할 수가 있는데, 자전축의 위치 변화가 있고요. 근데 자전축의 속도 변화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은유적으로 살아있는 행성이라 얘기를 하죠. 지각이 움직이죠. 대륙 이동에 의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상 현상, 기후 현상에 의해서 공기도 이동하고 바람도 불고 해도 있고, 그다음에 해수면 상승하고,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질량이 변화합니다. 그런 질량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전축이 다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할 때 항상 마지막에는 이제 손을 벌려서 회전을 하시다가 이제 손을 모아서 빨리 돕니다. 빨리 도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가구동량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빨리 도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천천히 돌게 되거든요. 걔를 이제 지구에 적용시켜 보면, 지구는 극지방에 얼음이 있죠. 그 얼음이 기후 온난화에서 녹고 있습니다. 이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자전축 근처에 있는 질량이 자전축부터 멀리 떨어진 바다로 이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사실은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기후 온난화에 의해서 극지방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지구의 자전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자전 속도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자전축의 위치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구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질량이 막 서로 재배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전축은 항상 움직여줘야 됩니다.
제가 너무 유치한 이 생각을 해서 좀 웃어버렸는데 질량 재배치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뭐 눈밑 지방 재배치 이런 식으로들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도 어제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하면은 네. 뭐 여기에 있는 지방이 뭐 여기에 네. 가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질량의 재배치가 일어나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어제 비가 왔잖아요. 네. 비가 왔다는 말은 한반도가 또 무거워졌다는 얘기예요. 물이 왔기 때문에. 그 질량이 떨어졌으니까. 그 물은 어디서 바다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물이 한반도로 이동을 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표면에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연축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교수님의 연구, 그러니까 지하수를 퍼올리는 것 자체도 어떤 물이라는 질량을 이동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자전축에 영향을 주는 행위일 텐데 근데 그것이 좀 유의미한 수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전축의 변화는 굉장히 정확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전축 변화를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 변할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변할 텐데 말씀드렸듯이 바람도 불고 해류도 있고 고기압, 저기압도 있고요. 관측되는 어떤 지구상에서 발생한 질량 변화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자전축 변화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측각과 맞춰보거든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지구하시는 분이 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관측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론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근데 항상 어긋나는 게 있었어요. 오차가. 네, 오차가 있어요. 그 오차를 설명 못했었는데 그거를 좀 부족하지만 20세기에 있었던 지하수 변화 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그 이론값을 추가시켰더니 관측 자료를 아주 잘 설명하더라. 그로부터 이제 지하수 변동이 정말 실제했고 지난 20세기 동안 그것이 지구 자연축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수의 변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연적인 원인으로도 일어나는 것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발견한 연구는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양수라고 그러죠. 지하수를 펌핑해서 사용된 만큼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육지의 지하수가 바다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건 이제 인위적인 일이고 기후 온난화가 추가적으로 뭐 지하수를 포함한 육지의 담수를 없애는 것으로 최근 연구에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육지 담수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대기 중의 온도가 올라갈 테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은 수증기를 대기가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더 많은 증발이 일어나고요. 증발이 일어나서 지구가 메말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그 양수하는 지하수의 양이라는 것이 물론 제가 숫자나 자료를 들어도 가늠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양인 거죠? 네, 제가 연구한 1993년부터 2010년이니까 약 20년 좀 안 되죠. 20년 좀 안 된 기간 동안에 퍼올린 지하수의 양이 2,100기가톤입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올림픽 경기 수영 경기를 보면 큰 수영장에 선수들이 수영을 하잖아요. 그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을 8억 6천만 개를 채울 양입니다. 진짜 엄청난 양이죠. 그게 1993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우리가 지하수를 빼서 생긴 양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2000년부터 2002년 단 3년입니다. 단 3년 동안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전 지구 담수가 1600기가톤.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의 3분의 2입니다. 그 3분의 2에 해당되는 물이 단 3년 동안에 사라졌습니다. 그거는 어떤 자연적인 원인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한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아직 확실히 모르겠고 하지만 관측적으로는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어떤 원인이 그 현상을 일으켰는지는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우리가 흔히 근데 중학교 때인가요? 물의 순환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물이라는 것은 뭐 육지에서 있다가 공기 중으로 가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원래 자리로 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담수가 해수로 가는 현상은 좀 비가역적인 수준인 건가요? 왜냐하면 결국 얘네가 다시 지하수로 돌아온다면 사실 문제가 원복되거나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현상들은 그렇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하수를 쓴 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에다 우리가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복원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지하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그래서 소위 센트럴밸리 지역이거든요. 센트럴밸리 지역은 미국 최대의 농업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사실 사막이에요. 좀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사막인데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태양 에너지와 하나는 물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항상 해가 떠 있는 곳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물은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 쓰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지난 100여 년 동안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사용했습니다. 농사를 위해서. 그 덕분이라면 이상하지만 그 지역의 지반이 무려 8m가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 이제 보통 지하수라는 것은 지하의 대수층이라고 해서 암석트 사이에 이제 빈틈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는 건데 그 물이 빠지니까 걔가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다시 물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시 물이 들어갈 확률은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어떤 지역들은 정말 비가역적으로 지하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좀 걱정되긴 하죠. 아까 이제 지하수로 인한 어떤 물의 질량 재배치가 자전축까지 가기 전에 일단 해수면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 해수면을 높이는 것도 우리가 다 문제야, 위기야 이런 인식 자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왜 문제인지는 솔직히 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 온난화에서 생기는 가장 큰 위기를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해수면 상승이거든요.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서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담수가 사라지면서 추가적인 해수면 상승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대부분의 도시 문명들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제 발달돼 있고 또는 해안가와 연결된 강가를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약간의 해수면 상승하면 침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은 결국 우리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도시 문명의 위기로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을 막거나 또는 해수면 상승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는가 등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뭔가 증명을 해낸다고 하실 때는 이 지하수의 이동이나 흐름 같은 거는 어떻게 그 추정을 하고 애초에 그 원본 관측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2002년부터 이제 저희가 지하수를 자세히 관측을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직관적으로 지하수를 가장 잘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은 지하수 관정을 뚫으면 돼요. 관정이요? 예, 이제 땅을 파서 네. 지하수가 생각합니다. 우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하수면 우물이 내려갈 테고 올라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이용하면 되는데 전 지구 스케일의 지하수 변동을 우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우물을 파야 되고 그걸 계속 일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지구 스케일로 변하는 어떤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공위성을 씁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원격 탐사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아주 균질하게 지구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데 인공위성으로 하는 원격 탐사의 기본적인 원리는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전자기파를 쏴서 반사된 곳을 분석해서 파악하는 건데 문제는 지하수는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전자기파는 땅속에 못 들어가거든요. 깊이 들어가봤자 몇 센치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깊은 곳에 일어나는 지하수 변화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2002년에 나사에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이용해 보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하수가 변하면 질량이 변하는 거고 질량이 변하면 중력이 변할 테니까 우리가 중력을 잘 측정하면 지하수 변화를 알 수 있겠다. 라고 제안을 해서 중력 위성을 2002년에 발사해서 올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위성인 게 그러니까 위성 안에 중력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개의 쌍둥이 위성을 같은 궤도에 올립니다. 잠깐 생각해 볼게요. 500km 고도에 200km 거리를 두고 똑같은 위성이 같이 궤도 운동을 해요. 중력을 측정한 것이 아니고 두 위성 간의 거리 변화를 측정합니다. 중력 변화가 없으면 두 위성 간의 거리는 변화가 없이 항상 고정돼서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처럼 비가 왔습니다. 한반도에. 그래서 한반도에 물이 증가를 했어요. 그 위를 두 위성이 지나갑니다.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놈이 뒤에 있는 놈보다는 한반도에 생긴 물에 의한 중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고 줄어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거리 변화를 아주 미세하게 측정합니다. 우리 머리카락 두께만큼. 그래서 아주 미세한 위성의 거리 변화를 측정해서 중력 변화를 측정하고 중력 변화로부터 질량 변화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극지방의 질량 변화는 얼음이기 때문에 얼음이 얼마큼 사라졌구나. 그다음에 중위도 지방은 지하수일 테니까 지하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위성들이 많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공위성의 공전 속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상한이 있으니까 걔가 무슨 지구를 계속 걔들이 뺑뺑 돌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든 지역의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위성의 단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 실시간 알 수는 없고요. 걔들이 한 달 동안 돌아서 한 달 동안의 평균값을 저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시간 해상도를 어떻게 높일까가 이제 굉장히 큰 이슈고요. 그래서 방법으로는 아마도 한 몇 년 내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위성을 여러 개 돌리자. 쌍둥이 그렇죠. 위성을 여러 네. 개. 그러면 고도 좀 다르게 그렇죠.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시간 해상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미세한 변화라고 하면은 특정 강우량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양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고려하나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 진행되는 굉장히 액티브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계속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500km 상공에서 지구의 표층에서 일어나는 질량 변화를 측정하는 건데 가장 큰 영향은 대기압입니다. 근데 다행히 대기압은 저희가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합니다. 측정된 신호에서 대기압 신호는 우리가 다 보증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물하고 이제 얼음 신호인데 말씀하신 물 같은 경우에도 토양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수의 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최대한 저희가 아는 만큼의 보증을 하는 거고요. 제일 모르는 게 지하수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표층의 물을 잘 보증하냐에 따라서 지하수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없느냐 결정이 되고요. 관련된 연구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퍼올리는 거는 바로 땅의 밑에 근처에서 이제 퍼올려 쓴다고 하면 그걸 다시 배출을 할 거잖아요. 그 쓴 지역 바로 근처의 바다에 이렇게 배출을 보통 하나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나면 물을 뿌리고 그것들이 이제 배수를 통해서 나갈 테고요. 공정에서 마찬가지로 쓰고 나면 다시 하수를 처리해서 이제 근처 바다 나갈 거기 때문에 쓴 지하수, 또 쓴 담수들은 인근 바다로 나갈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특히 나가서 해수면을 상승시킬 텐데 전체 해수면의 평균 해수면 올라가거든요. 재미나게도 지하수를 잃은 인근 지역의 바다는 오히려 해수면이 떨어집니다.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래서 제가 중력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바닷물은 중력에 의해서 자유롭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중력이 높은 지역의 바닷물은 바다 중력에서 딸려 올라가 있고요. 중력이 낮은 곳의 바닷물은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기 지하수가 있고 여기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하수가 떨어졌어요. 썩어가지고. 그러면 이만큼의 질량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그동안 바다를 물을 잡고 있던 중력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하수를 많이 퍼내는 미국 서부 지역, 그다음에 인도양 근처는 지하수에 의한 효과만 보면 오히려 해수면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 쪽에서 오히려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그 지역보다 가장 먼 지역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경사가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 쪽은 왜 올라가죠?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질량 보존. 평균 다 올라가는데 다 올라가는데 이쪽에서 그 해수면 사라졌으니까 내려갔으니까 다른 쪽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질량을 잃은 곳에 가장 먼 곳이 거기에 대한 효과가 가장 적을 테니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먼 쪽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나요? 캘리포니아에서 썼잖아요. 그럼 캘리포니아 앞바다는 그 영향에 의해서 오히려 수면이 낮아지는데 한 호주 쪽에서 이게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런 건가요? 예. 의미 있게 관측될 정도로 크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후 온난화를 저감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전 인류가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특히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일본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동북아시아가요? 예. 그게 이제 과학적 이유가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아서 그다음에 남극에서도 서남극이 되게 심한 곳인데 서남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우리나라는 그린란드와 서남극의 공통적으로 먼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평균을 봤을 때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은 해수면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좀 단계가 있는 거죠.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정말 좀 과학 원리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럼 이것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육지의 담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그 자체로 문제일 수 있잖아요. 육지의 물이 줄어드는 게. 그거는 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극지방의 얼음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육지의 담수가 사라지면서 해수면을 추가 상승시키고 있고요. 그러면 해수면은 상승해서 해안 지역은 침수가 될 겁니다. 해안 지역은 경사가 굉장히 낮아서 약간의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 침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아마도 해안 지역에는 홍수 피해 같은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육지 내륙은 물이 부족할지도 몰라요.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자연재해가 한쪽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한쪽에서는 물이 너무 적어서 생길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역설적인 재앙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 기후변화에 관련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가
어쨌든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자전축이 아무리 미세하게 변동되더라도 그 변동의 어떤 경향성이나 속도가 더 이렇게 뭔가 가속되거나 한다면 그것이 다시 또 기후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잖아요. 그런 자전축의 이동 자체는 위기가 되진 않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전축이 변화를 해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천문학적인 원인에 의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전축이 지구와 함께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세차 운동을 하는데 세차 운동 막 2만 3천 년 주기의 세차 운동에 의해서 빙하기 오기도 하고 감기도 오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는 스케일로 변하면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자전축의 운동은 많이 일어나봤자 한 10m 정도입니다. 만약에 남북 방향으로 제가 서 있고 이제 최 선생님이 10m 북쪽에 서 있으면 저보다 더 춥다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연축이 변화한다고 해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발견한 거에 의하면.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축이 변화를 하면 추가적인 해수면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연축 변화라는 것은 회전의 축이 변하는 거고 그러면 지구 표면에 작용하는 원심력이 변하게 되거든요. 자전축이 변하게 되면 원심력이 최대가 되는 곳이 변합니다. 그러면 해수면도 좀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를 추가적으로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우리가 퍼올리는 이제 지하수의 질량이 그렇게 영향을 준다고 할 때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땅에서 퍼다 쓰는 것이 석유가 있잖아요. 석유도 특정 지층에 있는 것을 우리가 뽑아서 쓰고 그러면 질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일 텐데 석유의 시추는 자전축에 영향을 안 주는가? 이 석유와 지하수의 규모 대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연구를 안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에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해서 시민과학자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메일이 날라왔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메일로 질문한 어떤 분이 외국 어떤 분이 석유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더라고요. 역으로 물어봤죠. 그러면 한번 알아봐라. 얼마만큼의 석유가 퍼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러면 그 숫자와 내가 파악한 지하수와 비교해 보겠다 했었는데 석유가 펌핑되는 양은 지하수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하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물수를 쓴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아무리 많이 퍼도 우리가 물만큼에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의 이 연구 결과를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이 주목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좀 관심을 불러일으킬 연구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원래 연구의 목적은 지하수 변동에 의한 자연축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연구는 해수면 상승의 여러 요인들을 확인해 보자는 거였었고요. 확인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하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러면 그 지하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연구의 주제를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하다 보다 보면 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에 의해서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분들도 대학원생분들 연구를 많이 하실 텐데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대로 연구를 하시다가 비슷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되고요. 어떨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연구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리타분하게 수학, 물리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논문 쓰다 보면 그건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같은 내용을 어떻게 있는 사람한테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훌륭한 논문이 되는 거고 같은 결과를 할지라도 그런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를 하지만 제가 이번에 논문으로 체감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 또 연구자로서 이런 연구를 해오시면서 또 이런 사실을 밝히시면서 좀 느끼신 소회라던가 시청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발견한 연구에 의하면 육지의 물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발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물을 아껴 쓰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하게 해수면이 상승하고 육지에는 메마른 그런 이상한 위기가 먼 미래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 미래 이야기도 아니고 먼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배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